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1부 황서연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각 나라의 중앙은행장들은 지금 매우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이론과 경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현실 때문이죠. 이 급등하는 물가를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의 행동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브라질은 올해 3월부터 한 번에 75베이스포인트씩 이미 3차례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터키도 200bp 인상시켰고 러시아도 125bp 인상을 시켰어요. 우리나라도 올해 이내에 50bp 정도는 올려도 충분히 경기 부양적이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를 심어준 바 있죠. 그런데 지난주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50베이스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분명 한쪽은 맞고 다른 한쪽은 틀릴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가짜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비정상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고 입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가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 보죠. 현재 물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 화요일 새벽에 미국 노동부는 6월 CPI를 발표했는데요. 전월보다 0.9%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5.4%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8월에 기록했던 5.4% 이후 최고치였죠. 기대 물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BI인데요. 지난 5월 중순에 비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5년물에서 2.5%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집계한 6월 소비자 기대 물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1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 중간값이 4.8%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 5월에 기록했던 4%에서 또다시 0.8%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뉴욕 연방은행이 이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죠. 많은 전문가들이 실질 물가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은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스티키 CPI, 그러니까 CPI 구성 항목 중에서 가격 조정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들을 추출해내고 가중평균에서 구해내는 건데요. 최근까지 스티키 CPI는 2.7%까지 올랐습니다. 실질 물가 역시 강하게 상승 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대 물가가 됐든 실질 물가가 됐든 모두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얘기죠. 게다가 물가의 상승이 일시적이다라는 가정도 지금으로서는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죠. 게드레바논 컨퍼런스 보드 북미 수석 경제학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채용과 유지는 극도로 어려울 것이고 임금 상승률은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급여 아니겠습니까?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 채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 구하기가 힘든 시장이라는데 물가는 한동안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대략 이 정도면 물가 쪽은 정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 금리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신용물이죠. 경기가 침체하거나 혹은 시장이 위험해지는 순간 가치는 하락합니다. 금리는 올라가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하거나 혹은 시장의 위험이 커지는 순간 가치는 상승합니다. 금리는 반대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은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하락을 위험 신호로 보기도 했어요. 요즘 바이러스 변종 많죠. 델타 변이, 람다 변이 이런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기치 못한 위험이 새롭게 개입되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미 저는 6월 24일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라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RRP나 IOR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재무부의 부채 한도 조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살짝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가죠. 이미 거론해 드렸듯이 미국 의회는 이번 달 말까지 부채 한도를 늘려야만 됩니다. 물론 반드시 부채 한도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 정부의 부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 가정은 애초부터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이슈는 지금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은 아니죠. 태생적으로 점점 증액되어야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몇 년 단위로 한도를 늘려왔어요. 그런데 부채 한도를 너무 빨리 늦게 쉽게 늘리게 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누구는 피와 땀을 들여서 돈을 버는데 그냥 미국은 의회에서 뚝딱 부채 한도부터 늘려요. 그러면 그들은 마구 돈을 찍어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헐리우드 액션이 필요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부도 직전에 힘들게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써왔죠. 그런데 아무리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럴듯하게 꾸며야 되겠죠. 실감이 나야 됩니다.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늘 미국 정부가 부도 직전까지 몰리는 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에게 급여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연출도 있었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지구촌 국민들은 오히려 좀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는 미국 의회를 탓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언제부터인지 미국의 재무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부채 한도 증액을 할 때가 다가오면 미리 현금을 두둑하게 쟁여두는 것이죠. 반칙이죠.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는 적당한 고통이 수반되어야만 하는데 현금을 미리 쌓아두면 충분히 쟁여두면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회의 협의 이전까지는 재무부의 현금 계정 TGA라고 하는데요. 요걸 협의 이전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재무부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봤어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단일 시장으로서의 미국을 크게 부풀릴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재무부는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된 이유를 생각해서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해왔고 한때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쟁여둘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게 자꾸 충돌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의회에서 계류 중이에요. 아무리 봐도 7월 말까지는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원칙대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7월 말까지 재무부 현금 잔액을 채권 한도 유보가 처음 시작되었던 2019년 7월 말 수준인 2,130억 달러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좀 안 가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실질적 수치를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분기마다 미국 정부가 이만큼의 돈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세금을 걷어 드릴 겁니다.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채권을 통해서 충당할 거예요. 라는 것들을 발표해 왔었죠. 지난 5월 전망에서는 2분기 필요 재정을 약 7,78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국채를 얼마만큼 발행할 것이냐. 대략 4,630억 달러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었죠. 실제로 지난 4월과 5월 합산한 재정 적자는 3,560억 달러였어요. 그러면 그만큼 적자만큼 채권을 발행을 해서 충당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4월과 5월의 국채 순발행은 고작 150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협상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현금 계정에 있는 돈을 2,130억 달러 수준까지 낮춰야만 하거든요. 이런 일은 결국 7월 말까지도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6월 말 기준 미국 재무부의 현금 계정에는 잔액이 7,460억 달러 정도 남아 있었어요. 이걸 2,130억 달러 수준까지 낮추려면 7월에도 대략 5,330억 달러를 지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은 지난 4월이나 5월처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한해서만 극소량 발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재무부의 채권 발행액이 고작 15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연준은요, 지금 양적 완화 중이잖아요. 매월 800억 달러 수준의 국채를 계속 사왔습니다. 공급은 150억 달러인데 800억 달러를 매달 사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물량이 씨가 마릅니다. 채권 가격은 치솟게 되고 금리는 반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충 이 정도면 미국의 금리가 갑자기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철지난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장이 위험해진 것이 미국 금리 하락의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저의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자, 이제 재무부의 부채 한도 증액이 끝나면 시장은 다시 금리가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쯤 부채 한도 증액이 마무리될까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걸 예측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채 한도 증액은 늘 헐리우드 액션이 붙어야만 하거든요. 물론 기한은 7월 말까지인데 그 안에 순박하게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10%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가장 확률이 높은 날짜는 8월 9일인데요. 대략 50% 정도로 전망합니다. 지난 7월 1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는 미국의 상원이 한 달 동안 휴회에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약 40%의 확률로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요. 좀 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아시잖아요. 폭탄이 터지기 1초 전에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주어진 현금 2,130억 달러를 감안해서 최대한 미뤄진다면 그럼 언제를 데드라인으로 잡아야 될까요? 물론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르면 8월 말까지 모든 자금이 소진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셧다운 될 거예요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이 맞다면 10월 말 정도가 실질적 한계치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죠. 미국 정부에서는 써야만 하는 돈들이 많아요. 그런데 매달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무원 퇴직 장애인 연금 기금이라든지 혹은 우체국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한두 달 좀 늦게 불입한다고 해서 그닥 차이가 없어요. 이런저런 비용들을 줄이면 대략 10월 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정상화되는 시기도 이에 맞추어서 예상하면 되겠죠. 대략 10% 미만의 확률로 아주 빠르면 7월 말,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10월 말까지는 금리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문제예요. 지난 주말에 지급 준비율을 50베이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남들 다 올리는데 이로써 지준율은 대형 은행을 기준으로 12%까지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럼 왜 낮췄느냐? 인민은행 당국자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급 준비율 인하로 공급될 장기 자금의 규모는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금융회사들이 매년 130억 위안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라고 전망했어요. 지급 준비율을 인한 배경 설명으로는 올 들어 일부 원자재 가격이 속등했죠. 그 바람에 중소기업 비용 상승 등 경영 압박에 직면했고 이를 위해서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5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9%였어요.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고통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내린다. 이거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올바른 판단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급 준비율 인하가 금리 하락의 직접적 이유를 만들진 못하지만 아주 미묘하게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는 있어요.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라는 것은 은행들에게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면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급 준비율이 인하되고 나서
중국의 10년물 금리가 대략 6pp 전후로 하락했어요.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3%를 하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준율 인하가 곧장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사실 지금 중국은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부채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에요. 올 1분기에만 중국 회사채의 디폴트 규모는 150달러에 달했습니다.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풀었던 MLF,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기억나시죠? 이게 1년 만기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만 되돌아오는 규모가 대략 4조 위안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7월 달에만 4천억 위안, 그리고 8월에는 7천억 위안의 유동성이 회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돌연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시장의 유동성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준율을 인하하든 금리를 내리든 필요하면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적으로 중앙은행의 독자적 판단이었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중국은 관치금융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리커창 총리가 상무회의에서 지급준비율 인하를 시사한 바 있어요.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상무회의에서 지시하고 중앙은행은 그냥 상무회의의 판단에 의해서 따르게 된다면 그 모양새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9%까지 상승했어요. 더욱 유동성 공급에는 신중을 기해야만 하는 시기인데다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은 일시적 수급 이슈가 끝나면 다시 정상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나 중국의 상무위원들이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오판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옅은 상식으로 자국의 유동성 공급을 결정했다면 자칫 중국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연준에서는 중고차 가격 등의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면 원위치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면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물가 상승이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급여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오르지 못하고 급격한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는 수급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대략 7월 말 정도가 되면 지금처럼의 급격한 금리 하락은 멈추게 될 겁니다. 또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채무 한도의 증액 이슈가 완전히 마무리돼야만 합니다. 빠르면 7월 말이 될 것이고 늦어도 10월 말이면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금리와 물가 상승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